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인데요. 예. 지금 뭐 마케팅 무역신문 시간에 어차피 해외 영업이니까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이제 그 전통 이제 자본주의사에서는 포피 중심을 많이 했죠. 예. 그리고 지금도 이게 기본이에요. 제품 측면에서.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예. 프로모션 측면하는데 여기 이제 추가돼 가지고 어떤 여론이라든지 그 뭐 정책이라든지 예. 정치적인 문제, 예.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게 좀 가미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소비자주의 시장. 예.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소비자의 가치 위주로 제품을 만들어라. 엔지니어 측면에서 보면은 완전 풀로 한 4, 50년 되는 자동차 쓸 수 있는 자동차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은 적당한 라이프 사이클로 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치가 이 정도면은 다소 엔지니어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품을 그렇게 좀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코스트 측면,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유통 측면에서 소비자가 좀 편리하게 해야 된다. 또 상호, 뭐 요새 뭐 파워볼로다 해가지고 굉장히 뭐 커뮤니케이션 잘 되잖아요. 제조자하고. 네. 이런 거 활용하고. 이런 거에서 최적의 조합을 해서 믹스된 전략으로 해서 마케팅을 짜야 된다. 네. 시장 세분화, 연령별로 생활 소비자 등 30대, 20대를 기본 타겟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실버 세대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지리적으로 열대지방국가, 한대, 북부, 선진국을 또 중진국을 대상으로 가격 레벨을 어떻게 할 건지, 포지셔닝, 고가화 전략, 가격이나 제품 측면에서 최적의 이러한 마케팅 요소를 고려해서 우리 제품에 맞는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품 측면에 잠깐 살펴보면은 가장적으로 이제 품질 측면 고려해야죠. 중국산 제품보다 조금 낮게 나가려면은 어떤 제품의 품질을 내가 세일즈 포인트로 잡아서 날 것인지. 과거 영업을 해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나라에서 선적하는 생산하는 기계류,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중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봐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죠. 중국보다는 조금 어드밴스된 기술인데 그거를 어떻게든 카스토머 딜러로 설득을 시켜서 그마에 상당한 가격을 받아주셔야 된다. 그 제품 수명 주기, 디자인 이런 걸 고려해서 하고, 가격뿐 아니고 그런 이미지라든지 보증기간 이런 거를 파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가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써놓은 거 이제 이런 거는 뭐 강좌에 참조하세요. 세일즈 포인트 개발하고 제품 측면에서, 그다음에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 제품이 어떤 차별화된 제품인지, 세일즈 피치, 테이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열대지방이라든지 또 남반구 지역에 갈 때 어떠한 사양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보내야 되는 거지. 그 모든 게 서구 쪽에 유럽, 미국 시장에 맞는 스탠다드한 제품을 후진국에 팔면 가격이 비싸 못 팔겠죠. 그래서 어디까지를 옵션화해서 조금 가격 경쟁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 봅시다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스마일 커버를 해가지고 과거 전통적인 그 산업혁명기 입시계에서는 일단 제조품, 완성품에 대한 가치가 최고로 많이 높았다 이거지. 연구개발이나 AS 측면을 낮게 받고. 그런데 지금 이제 지식 기반으로 하는 사회 제품은 R&D 쪽에 그런 지식 기반의 무슨 특허라든지 이런 가치가 상당히 높고, 또 부품 AS, 또 유통 측면, 이런 측면의 가치가 많이 창출되더라. 그래서 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스마일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게 스마일 커버를 하는데, 보통 기계류 제품이라든지 AS, 부품을 파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또 특허로 해서 로열티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부품까지도 완제품에서는 다소 경쟁력이 뒤지더라도, 낮게 하더라도 부품을 팔아서 메인터넌스를 해서 가치를 올리는 그런 영업 전략도 좀 필요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시장 특성을 해서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가능하다면은 가격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글로벌리 표준화된 스펙이 아닌
지역별로 일부는 그 현지에 가서 CBU 베이스로 보내고 KD로 보내서 조금은 활용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그 나라에 맞게끔 파는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고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우리의 제품의 포지션이 현재 어디에 있는데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 회영업 담당의 세일즈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있는 의견들도 반영해서 신제품 개발에 반영을 좀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뜻에서 그걸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가격. 원가 중심으로 그대로 마크업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해서 수출되고 잘 팔린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앞서 시장 조사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관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쟁업체, 동종 제품을 파는 경쟁업체가 어느 나라에 어떠한 가격 수준을 팔고 있는지를 처음에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경쟁사 중심의 경쟁하기 위해서 경쟁사를 기본으로 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소 우리 원가가 좀 안 맞더라도 이런 전략을 많이 쓰고, 처음 또 신시장에 처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장에 우리 제품을 론칭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칩투 가격 전략해가지고 원가든 뭐든 상관없어요. 저도 무조건 경쟁사보다는 낮게. 단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마켓시하고 확보되는 차원이 되면은, 단계가 되면은 내가 그때서는 마케팅에 그 이윤을 좀 챙기겠다. 침투 가격 전략 이런 말 해야죠. 그래서 조금은 경쟁력이 좀 묻다 보니까 이게 스탠다드하고 옵션화된 제품을 좀 구비해서 옵셔널을 조금 시켜놓는 게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좀 차별화된 제품을 갖다 공급하는 게 좋고, 또 상담을 해보면은 이 제품이 비슷한 건 있는데 딱 맞는 제품이 없을 경우에 얼마에 팔면 되는지 가끔 질문을 많이 해와요. 그래서 이 준비가 미리 안 돼 있으면 상담할 때, 갑자기 뭐 우리나라 소비자가를 많이 알려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좀 성공하기 힘들더라 해보니까. 그래서 Suggested Retail Price 리스트 좀 만들어요. 만약에 미국의 목표 시장을 정했다면 경쟁사를 통하든 마켓 리서치를 통하든 어떻게든 간에 우리 제품의 FOB가 임하고 오션 프레이트를 더해서 각종 비용을 또 딜레이 마진을 포함했을 때 우리 FOB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를 얹어서, 아니면 60%를 얹어서 이게 리스트 프라이스다. Suggested Retail Price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너 딜러한테, 만약에 이게 딜러가 되고 엔드 유저가 된다면은 그 레벨에 맞춰서 내가 이거 리테일 프라이스, 리스트 프라이스로부터 50%를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주겠다. 쉽잖아요. 나라별로. 저 중동 같은 데는 조금 저가, 아시아는 좀 저가로 해야 되니까 70%를 디스카운트해서 주겠다. 그 표준된 리테일 프라이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 우리 국내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고려 요소들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애터사이드로 하든지 지불 기간, 이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은 또 FTA로 해서 경쟁력이 없을 때 CO로 받기 위해서, 사실 지금은 이제 모든 게 공장도 영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재 파트도 함께 고민을 해서 글로벌 소싱을 또 뭐 바꾼다든지 공급선을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가격이 문제가 많이 되고 질문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영업이익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해외영업 담당자가 이제 관리해야 될 포인트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뭐 유통업을 한다면은 이제 유통 매출 이제 사오는 원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업체들은 제조 원가를 받아서 그 판촉 및 일반 관리비, 이 해당되는 비용들을 좀 여러 개 해놨습니다. 이러한 것을 파악해서 관리해서 내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아닌 영업이익을 몇 % 내는 선에서 나아가서 딜러하고 비용까지 해서 리테일 프라이스, 이 정도의 스킴을 가지고 개선한 다음에 사장님한테 요걸 하시라 이거예요. 이 정도 가격에 저한테 맡겨주신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마켓 시어를 파겠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얼마 될 것 같아요?
최고의 회사, 우리나라에. 신문장에 보면 발표하죠. 한 25%.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무려 한 50%, 60%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백색가전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한 5% 이하. 네. 스마트폰 뭐 조금 더 되고. 그래서 이제 통합해서 연결로 하니까 한 25%. 아, 인류 회사죠. 도요타 자동차, 도요타 물류기 얼마 될 것 같아요? 우리 때 다닐 때 해보면은 10% 내기가 힘듭니다. 현대자동차 발표했죠? 얼마 전에? 5% 이하.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해야 되냐고 상담이 오는데, 뭐, 지금 한타, 뭐, 한 거래, 뭐, 한 물량, 뭐, 처음 하면서, 뭐,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바이어하고 협상을 해서, 최소한 이 정도 물량. 뭐, 섬유는 한, 여기 보면 한 40%, 50%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재고 부담이 있어가지고. 네. 맞게끔 하시되, 내가 처음 수출기를 뚫는다는 차원에서 경쟁사 침투하기 전략, 이런 것을 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저기 이제 부대 비용, 앞에 언급해 놓은 비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내륙 운송비, FOB 조건에서 컨테이너로 왔을 때 인천에 있는 공장에서 부산까지 운송비 고려해야죠. 그게 아마 가장 큰 비용인 것 같아요. 예. 물품 원가에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CIF 같은 경우는 이제 오션 프레이트, 예, 선임비 파악해서 얹어맞는 거고. 뭐, 조금 작지만은, 이제 FCL 카고 같은 경우는 이제 TAC에서 뭐 터미널 핸들링 차지, CFS 차지 이런 게 있습니다. 보도 사용료니 뭐 이러면 이런 데 참조하시고요. 이제 보험료 같은 거 좀 집어넣어야 되죠. 그런데 사실 보험료율 뭐 많지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하면 되고. 단 TT 조건으로 하시되 이 단기성 수출 보험. 요거는 조금 선수금으로 받지 않고 선적 후에 도착해서 받는다 할 때. 이럴 때는 수출보험을 좀 활용해서 페이먼트 리스크를 방지하시라. 예. 그 다음에 유통이죠. 에이전트 역할을 해서 할 거냐, 딜러를 할 것이냐. 예. 이런 거 준비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캐리, 스톡. 얼마나 많은 양의 어느 정도의 판매 계획가 있어 딜러가 이 정도의 재고는 좀 가져가서 부담했으면 좋겠다. 예. 그 다음에 뭐 수송 방법 같은 것도. 예. 생활소비재 이런 거는 제품 시기별로. 지금 아마 11월 달이니까 뭐 크리스마스 선물용 미국 유럽에 하면 선적 다 끝났겠죠 지금. 예, 이런 거. 그다음에 요새는 뭐 또 D2C라 해가지고 예, 직접 제조자가 뭐 B2C 온라인 거래 아니더라도 직접 소비자한테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 또 제조자가 딜러한테 물품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AS까지 또는 중고차 장비까지도 신차의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토탈 서비스 회사를 미국에 설립해서 하더라. 이런 것까지도. 법인 설립은 기본이고. 이런 거 유통적인 측면에 이러한 요소들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어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에이전트냐, 임포터냐, 뭐 딜러냐, 디스트리뷰터냐, 여기서 뭐 정리해 놓은 건데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2B, B2B 사이트. 바이코리아,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거고, 트레이더 코리아는 무역협회. 그 다음에 이제 고비즈 코리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처음에 시작하는 업체들은 할 수 없어요. 이런 데라도 비용 안 들이고 활용하세요. 어제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신제품을 찾고 하는 애들이, 바이어들이, 그래도 구글 사이트, 그 포털에 들어가서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코리안 프로덕트 치니까 이 고비즈 코리아 딱 뜨더라고. 그러면은 내가 고비즈 코리아 뜨면은 그거 들어가서 제품별로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또 찾아볼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거기에 한 번 등록해놓은 걸로 그치지 말고 수시로 좀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 상위에 랭크되기 위해서. 저희들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바이코리아도 저희들한테 가끔 얘기를 해요. 그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조금은 바이어들한테, 잠재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을 소개하고자 해가지고 돈을 조금 쓰더라고요. 검색 엔진 마케팅을 통해서 조금은 구글 사이트에서 노출이 조금 쉽게 되게끔. 점 하나를 찍더라도 자주 주기적으로 우리 제품을 업데이트를 해서 조금은 노출이 조금 쉽게 되게끔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외 사이트들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 B2C 너무나 잘 알죠. 이런 이제 하는 행사, 뭐 입점, 이런 데를 통해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이제 해보니까 입점까지는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규모의 오다가 오다 보니까 보내는 것도 문제야. 또. 한두 개씩 오다 오면. 예. 재고 가져가야 되죠. 또 그 뭐 패킹해서 보낸 사람 따로 있어야 되죠. 예. 근데 있더라고.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및 판촉 전략인데, 저 같은 영업하는 마케터 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내서 바이어 입장에서 도와줘야 돼요. 네. 가장 효과 있는 게 여기 뭐 전시회 같은 게 있잖아요. 일반 뭐 전시회가 됐든 전문 전시회가 됐든, 그 다음에 신설업체 이제 수출 초보기업 업체들은 단체 한국관을 통해서 하던 개별 전시회를 참가하던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떤 전시회를 통해서 잠재 고객과 직접 좀 만나시라. 네. 마케팅 투자를 좀 하시라. 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딜러가 거래가 되면 프로모션도 조금 액티브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초청도 좀 하고, 예. 수시로 방문도 해서, 예. 딜러 미팅도 해주고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좀 활용을 해라. 예. 네가 어느 정도의 물건을 갖다가 저 물량 이상 팔면은 내가 그 DC 물량을 갖다가 볼륨 어카운트를 해주겠다. 폴리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에 DC 해주겠다든지 가격 청문과 프로모션 차원을 병행해서. 예. 또 요새 온라인 같은 데서는 검색 엔진 마케팅을 통해서 조금 노출을 좀 쉽게 한다든지 이런 사이트, 지원 사이트 같은 거 좀 활용해서 해주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쇄물인데 뭐 여러 개 해봤습니다. 예. 영업적인 측면에서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마케팅 뷰러팅 같은 거. 홈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조금은 신제품이 어떻다는 걸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해서 2019년도 마케트 트렌드는, 제품 트렌드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바이어들도 사실 별 볼일 없어요. 오히려 우리 쪽에서 보면은 이 수출 유가 기간, 코트라 같은 기간이 잘 없잖아요, 해외에.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시장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바이어들하고 공유를 하시라.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 실제로 해보니까. 무역협회 자료, 코트라 자료들 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품질 보정 측면에서 이런 워런티 가이드북, 뭐, OEM 매뉴얼, 기본이죠. 철저히 좀 준정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입찰에서는 뭐 이런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사업 같은 게 이제 역량별로 코트라에서 하는 거 하나 예를 들어 봤어요. 이런 거 사업이 있고, 산업별로도, 그 다음에 특화 시장, G2G 같은 경우, 공공조달 부문,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관리청.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하게 되면은 채권을 해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적은 30일 이내에 한다고 말씀드렸죠. 에어로 또 해야 되고, 건당 50만 불 초과건은 3년 이내에 해소하시면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상계철이라든지 또 LC 에터사이트의 경우에 3년 초과된 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받는다든지 혹시 원화를 통해서 국내에서 받는다든지 이런 거. 이런 거는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딜러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딜러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시고 방문하고 초청하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클레임 처리. 어떻게 보면은 워런티 디파트먼트, 품질 부서, 보통 대다수가 그쪽에서 이제 하죠. 영업 쪽에서는 이제 보통 뭐 계약만 맺고 사후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적일 수가 있어요. 같은 회사지만은. 그렇지만은 바이어 측면에서 이러한 무역 클레임, 워런티 관련된 사항은 조금 바이어를 이해해 주는 방향. 그러면서 내가 물량도 늘리고 가격도 인상할 수 있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공장 안 돌아갈 때 물량 오다 받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마다 가격도 올려야 되잖아요. 회사 상황이 나빠진다면. 그게 아마 최고의 어려운 점이 아닌가.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서. 이럴 때 이런 워런티 측면에 프로모션 측면에 가끔씩은 내가 바이어 입장에서 좀 도와주시라. 그러면은 바이어도 내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더라. 배반하지 않더라. 내 사람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무역적인 클레임, 뭐 계약서 문제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는 뭐 의미가 없어요. 계약서 상에
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뭐 싱가포르의 뭐 예를 들어서 제3국 기관, 홍콩 기관, 뭐 스위스의 그런 뭐 기관을 이용한다 하는데 아무 의미 없더라고. 당사자 간의 해결이 우선이다. 그리고 특히 중동 국가들 이런데 잘못 독점 계약을 맺어놓으면요, 바이어가 설사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 그만둬야 될 상황이 생기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건 우리다. 우선 로컬법이 우선하다 보니까 독점이란 말 들어가고 계약서가 있으면은 얘들이 설사 오늘 저다 영어를 못해서 딜러를 바꾸려 하더라도 절대 신규 딜러가 영어 못해. 거기 2년이 가도 3년이 갈 수 있고 영원히 갈 수도 있어요. 법적에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 만나셔가지고 가서 뭐 상담하고 나면은 장밋빛 플랜을 내놓아요. 초기 연도에 바로 오다고 얼마 하게도 독점권 달라. 뭐 싱가포르에 있는데 바이어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다 하겠다. 심지어는 저쪽에 버마 뭐 이런 데까지 다 하겠다. 미얀마까지도. 판매권 달라 그런다고. 아, 제가 주지 마라 그러면 나를 갖다 욕해요. 영어 못하고 맞는다고. 아니, 하시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래 되는 건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 몇 개월만이라도 6개월만이라도 한번 팔아보고 걔들이 세일즈의 역량이 얼마든지 판단하고 난 뒤에 하시라. 준다 이거지, 독점권을. 주는데 1년 후가 되든 2년 후가 되든 너한테 프리하게 맡겨놓겠다. 구두 약속을 하시고 오픈 마켓으로 넌 익스클루시브로 시작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환급 대상. 수입 원자재가 있고 이제 수입 관세를 낸 거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거기 면장성에 보면은 보통 이제 로컬 거래에서 간접 수출할 경우에도 우리 제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수입 환급자를 제조자로 하면은 내가 그 면장 카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받고. 뭐 방법은 이제 간이 정액 환급을 해서 뭐 어떤 금액에 대비해서 일정하게 윤례해서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개별 환급. 모든 서류를 갖춰가지고 이익에 관세가 얼마 되니 뭐 소액하게 계산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FTC를 발급했다면은 필히 검증에 대비해서 5년 정도는 서류를 보관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 실패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아프리카 콩고에서 영국계 신사가 퍼스트 클래스 타고 우리나라 왔어요. 중고차 한 50대 사에 가서 택시 해설을 하겠다고. 상당히 사전에 정보를 받기로는 바로 계약이 해서 사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무역관에서 광고도 홍보도 잘 해놨고, 그래서 맞는 업체를 추천해서 1:1 매칭을 시켰는데, 실제로 가서 샘플 차량을 보려고 보니까 한두 대 갖다 놨더라. 나머지 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수금 주면은요,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서 바로 소싱을 해서 선적엔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카탈로그 보여주고 회사 속에서 잠깐 몇 개 해주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수금 문제, TT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밤 12시까지 호텔에 돌아와서, 야, 제발 콩고 아프리카 국가에서 LC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 선수금은 어떻게 조금 사장님이 확보를 하시고 LC로 하십시오. 또 무역금융 좀 받으시면 되죠, 아닙니까? 추구도 안 된대. 최소한 50%는 좀 받고, 그렇다면 병행해서 50%는 선수금 받고, 그만 좀 언더밸류 해가지고 50%는 LC로 하는 방향까지도 출청했었는데 결국은 깨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느낀 점이 제품에 대한 표준화. 이게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고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문짝을 떼고 도색을 하면은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 그대로 가면은 얼마 안 되는데. 뭐 일반 제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까지 보정을 해주고 표준화가 되어 있느냐. 또 바이어가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내가 준비 상태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딜의 성표가 좌우되더라. 그래서 뭐 간단한 거지만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좀 잘, 그 목적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또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 밤에 TV 보다 보면은 대다수가
좀 검은 바탕에 흰 글씨, 밝은 글씨처럼 많이 하잖아요. 눈에 확 들어오게. 그 실내에서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좀 할 필요가 있다. 글씨 크기라든지. 예. 그러고 또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가격 인상을 시키러 가서 우리 딜러들 만나서 하고. 그 다음에 신기종 속에 해외 고객들을 만나서 모아놓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프레젠테이션을 좀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상담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다른 걸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품에 대해서도 제3자가 볼 때, 상담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볼 때 나름대로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 제품의 우월점, 셀즈 피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납득이 안 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거짓말이 되어도 좋다 이거예요. 조금은 과장되게 하더라도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우리 제품이 어떤 특장점을 갖고 차별화된 제품인지, 이게 오늘 아침에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고객을, 바이어를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제품의 특장점 준비를 좀 하시고, 무역 전문 지식, 실무 사실 몰라도 돼요. 오다마 따오면은 뭐 서류 작성 다 도와줘서 다 합니다. 뭐 통합 몰라도 다 해요. 단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 이러이러한 조건에 이러한 비용이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이러한 조건을 해서 요구할 때는 내가 걱정 마. 요거 얼마에서 해줄게. 이런 정도의 현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지식 정도만 가지면은 상담하고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두서없이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